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임명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작가 최은영님의 밝은 밤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첫 소설집 쇼코의 미소가 출간된 2016년에 한 인터뷰에서 장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엄마나 할머니, 아주 옛날에 이 땅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오랜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증조모, 할머니, 엄마, 나로 이어지는 4대의 삶을 비추며 자연스럽게 1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데요. 증조모에게서 시작되어 나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연이라는 주인공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취직해 할머니가 사는 희령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요. 지연은 딱 한 번 할머니 집에 가본 경험만 있어 할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고 할머니를 만납니다. 처음엔 친할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사를 하는 사이로 지내다가 친할머니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옛날 할머니의 어머니인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증조할머니와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로부터 증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0년 전의 증조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일제강점기 백정의 딸로 태어난 증조할머니는 위안부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갈 뻔하지만 카톨릭 신자이면서 양인인 증조부를 따라 개성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생각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전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죠.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인 평등하다고 말을 하는 증조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속의 관식이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 한 여자를 지키는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들은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와 딸에 대해서는 자신과 다른 자신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남자들입니다. 드라마와 비교하며 읽으셔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모녀 간의 갈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남성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녀 간의 대화와 갈등, 그리고 이해를 보면서 다른 일반적인 모녀 관계도 그러한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소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에 걸친 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1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우정, 모녀 관계가 마치 현재의 시점에서 전개된 듯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인공인 지연의 듣고 보는 시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증조할머니인 삼천의 시점인 듯 하기도 하고 또는 할머니 영옥의 시점에서 엄마의 시점인 듯 이렇게 교차되며 그때의 여성의 감정에 쉽게 몰입되고 과거가 마치 현재인 것처럼 들리고 전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여성이 주인공인 것처럼 잘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이나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들 삶의 서사를 이야기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거창하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비되는 삼천의 친구인 세비에 대한 이야기나 영웅의 친구 희자의 이야기도 있으므로 거대한 시대성보다는 힘들었던 여성의 삶과 그 속에서 우정의 관점에서만 보아도 유익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증조할머니 삼천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갈 것을 피해 양인인 남편과 함께
도망하듯 올라온 괴상에서 살지만 자신의 백정의 딸이라는 신분이 알려지면서 주변과 멀어졌고 때마침 올라온 큰아주버님 식사를 대접하는 부분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 소설에서 갈등의 시작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물꽃 카페에 책이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고향에서 중조부의 큰형님이 방문했다. 그는 그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노여워 보였다. 입술이 아주 얇고 가만히 있을 때도 힘을 줘서 입을 다문 얼굴이었다. 중조모는 아껴놓은 코다리를 꺼내 물을 넣고 조임을 했다. 가까스로 두 사람이 먹을 분량의 흰쌀을 쌀독에서 퍼내어 밥을 안쳤다. 밥사발을 쟁반에 담아 나가려는데 부엌 입구에 복군의 7살짜리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애는 중조모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악의와 즐거움이 어우러진 표정. 그 애는 양팔을 옆으로 뻗어서 나가는 길을 막았다. 비키라. 그녀의 말에 그 애는 그녀 쪽으로 다가와 쟁반을 올려쳤다. 밥사발 하나가 깨졌고 나머지 하나는 멀쩡했지만 흰쌀밥이 부엌 바닥에 뿌려졌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을 새도 없었다. 방 안에서 빨리 밥을 달라고 외치는 중조부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는 우선 코다리 조림과 반찬부터 밥상으로 날랐다. 밥은 어디 갔나? 중조부가 물었다. 가져오는 길에 복군의 아이가 장난을 쳐서리 사발이 다 깨지고 바닥에 다 쏟아져서 형님이 오셨는데 밥도 없이 먹으라는 기야? 보리쌀 남은 것이 있으니 말씀 나누고 계시면 기간 밥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내일 이런 대접을 받으러 내 집에 만날 줄 아는 기야? 여판 내가 밥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디에 쓰갔어? 시숙이 오셨는데 어디서? 시숙은 외투를 몸에 걸치고 나가려는 신용을 했다. 형님, 이러지 마시라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러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하시라요, 형님.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에게 빨리 가서 밥을 하라고 재촉했다. 중조모는 부엌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뾰족하고 날이 선 사발 조각을 밟았다. 발이 된 듯 뜨거웠지만 그녀는 참고 걸었다. 서둘러 보리쌀을 씻는데 밖에서 소리가 났다. 마당을 건너다 보니 이미 짐을 다 챙긴 시숙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추운 날이었다. 그녀는 더 계시다 가라는 말도 못한 채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두 명분의 보리밥을 짓기 시작했다. 상처는 겉보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꽤 깊었다. 그녀는 천조각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 지어라고 다시 버선을 신었다. 평소에는 맛볼 수도 없는 흰쌀밥이 바닥에 뿌려진 걸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러워진 밥을 쓸어 담아 비료통에 넣었다. 다 된 밥을 사발에 덜고 그녀는 방으로 갔다. 중조부는 그녀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공기에 매운 기운이 퍼져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도 밥 먹듯이 경험할 순간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화를 내고 그 의중을 살펴야 하는 순간 새밥을 해왔습니다. 반찬이랑 드시라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다. 그녀도 같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밥을 먹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체념이라는 걸 배웠다. 발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걸 남편에게 말한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피가 배어든 버선발을 뻔히 보고서도 아프냐고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어쩌다 밥을 쏟았는지, 복군의 아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랬는지 물어주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별다른 말과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남편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일만의 관심조차 없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던 걸까? 그것이 그녀 평생의 의문이었다. 허영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승교자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이었다. 가진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버려 천주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이야기에 감화를 받았다. 그는 증조모를 알게 되면서 그녀가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했다. 너를 구하기 위해 내 평생을 희생하겠다는 마음이었다. 그 결과로 그는 평생을 억울함과 우라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떠날 때만 해도 몰랐던 것이다. 아니, 그는 평생을 몰랐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손해에도 예민하고 속이 좁은 사람인지. 자신은 부모를 떠날 만큼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저 충동이었을 뿐이었다. 떠나고 싶은 충동. 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그녀가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개성으로 오고 나서 그는 향수병에 시달렸다. 형과 누나들도 보고 싶고 엄마 아버지도 보고 싶고 두고 온 벗들도 생각났다. 건네들었을 땐 꿈처럼 느껴지던 개성의 거리도 온통 시끄럽고 번잡스러울 뿐 마음을 줄 장소가 아니었다. 겨우 얻은 새빵도 가축우리처럼 느껴졌다. 버젓한 마당과 우물이 있는 고향집이 그리워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깼다.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면 여전히 그 집에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자신이 잃은 그만큼을 아내는 보상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보여야 하는 건 아닌가? 무슨 여자가 저렇게 뻣뻣하지? 그는 생각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는 자신과 달리 당당하고 강인한 그녀를 동경하면서 두려워했다. 남편으로서의 일만의 권위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예감했고 아내가 속으로 자신을 비웃고 있지 않을까 염려했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왜 그만큼의 대접을 안 해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 거지? 그는 의아했고 아내에게 속은 기분이 들었다. 아내는 그저 자기 할 일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부터 양민이었던 것처럼 굴었다. 백성인 주제의 말이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내를 그렇게 바라봤다. 본데 없이 자라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늘 고개를 빳빳이 드는 모습에 그는 옅은 노여움을 느꼈다. 그런 일로 노여워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